낙뢰를 맞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고등학교 교사 김관행 선생님과 기적을 만든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광주 서석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관행이고요. 이제 과목은 국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교수님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대학교 병원 응급학과 교수 조용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올 여름이었죠. 저도 그 뉴스에서 봤는데 사실 선생님이 그 낙뢰를 맞으신 거죠? 네. 이게 아니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광주 조선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낙뢰 사고가 났습니다. 응급처치 덕에 김 씨의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생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황.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지난 8월 5일이었습니다. 정적인 폭염과 국지성 폭우, 이렇게 소나기가 좀 많이 내리던 그런 시기였는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선 낙뢰가 하루에만 3,000번 가까이 이어지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날 우리 관행 선생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날 제가 연수를 받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예. 이제 편의점에서 점심을 사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뭐 쓰레기 버리고 하다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은 잘 없어가지고요. 그럼 그 이후로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8월 5일 월요일 그리고 그 전날하고 그 전날 저녁까지는 기억이 잘 애매했었어요. 눈을 떠봤을 때는. 깨어나고도 그리고 나서 조금 며칠 뒤까지도 기억이 조금 없어요. 이게 어머니께서 요게 이제 이 일이 있으신 이후에 좀 이렇게 알아보시니까 조선대학교 안에 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하고 초코우유를 드시고 나오시고 낙뢰를 맞은 나무를 지나고 바로 쓰러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낙뢰가 나무에 떨어졌군요. 네, 직접 맞은 거는 아닌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낙뢰를 맞으신 이후에 심정지가 바로 오셨고 1, 2분 후에 사범대 조교님들이 이제 발견을 하셔가지고 119에 신고를 하시고 돌아가면서 이제 심폐소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교직이 4년 차가 돼가지고 이제 2급 전교사에서 1급 전교사로 올라가기 위한 연수여서 그걸 받으러 갔던 거예요. 오전에 아마 4시간짜리 강의였는데 그거에 끝나고 1층에 매점이 있거든요. 학교 매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사서 그때는 비가 안 왔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마 들고 나가서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고 근데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엄청 크게 나가지고 사범대 조교 선생님께서 창문을 닫으려고 내다보셨는데 제가 쓰러져 있었고 그렇게 해서 발견을 정말 운이 좋게 발견을 빨리 하셔서 현장의 상황은 심정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가 고지대였기 때문에 낙뢰에 다시 노출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만 하고 즉시 이송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거기가 캠퍼스 안이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병원하고는 2, 3분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병원에 바로 통보하고 낙뢰 환자 처치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연락하고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좀 나와 계신데 그 당시에 좀 어떠셨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억을 해보자고 하면은 아직도 생생한 기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12시 좀 넘어서 번개를 맞은 것 같고 제가 연락을 받은 게 12시 한 20 몇 분 정도에 초대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담당이가 그 심폐소생술을 이미 지금 20분 넘게 하고 있는데 심장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언제쯤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직장이 이제 서울이고 다 서울에 있어 놓으니까 지금 당장 내려갈 테니까 열심히 좀 해달라. 또 내려가는데 전화를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무서워서. 혹시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거기서 이제 치료를 못 하시고 지금 제 옆에 조영수 교수님이 계시지만
대학교 병원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그 교수님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처음에 조선대 병원에서 이제 의뢰가 왔었고요.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좀 치료가 이제 어려운 상태여서 저희가 한번 치료를 좀 더 해보겠다고 이제 받았는데 처음에 환자 왔을 때 상태가 몹시 안 좋더라고요. 처음엔 좀 제가 좀 자신 있게 덤볐는데 한 10분 만에 이 상태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에크모 치료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저 에크모가 이게 이제 교수님이 계신 병원이 전국에 유일하게 응급의학과에서 직접 그 에크모가 가능한 곳이라고 그래요. 네네. 이 에크모가 정확하게 뭡니까? 본인의 이제 심장과 폐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피를 이제 다 밖으로 꺼내서 몸 밖으로 꺼낸 다음에 그 피에 산소를 주입해서 기계가 모터로 다시 몸을 순환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요. 아 심장과 폐 기능을 밖에서 대신을 해주는.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응급 상황에 쓰는 그런 기계인가 봐요. 네, 응급 거의 죽기 직전 상태가 아니면 잘 안 쓰는. 마지막에 네네. 쓰는. 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교수님께서 처음 보신 우리 또 관행 씨의 그 상태는 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일단 심폐소생술을 40분 넘게 해서 심장이 멎은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의식도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혈압이 승합제라고 혈압 올리는 약을 쓸 수 있는 약들을 최대한 농도로 다 쓰고 있었음에도 혈압이 뭐 정상인의 절반도 유지가 되지 않아서 혈압도 유지가 되지 않고 있었고, 또 산소도 인공호흡기를 쓰고 있는데도 저산소증이 굉장히 심해서 그 상태로는 뭐 한두 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었죠. 네. 좋으셨구나.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천둥 번개가 엄청 많이 치는 날이었는데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낙뢰 맞으신 환자분이 오고 있다고 준비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낙뢰 맞으신 환자분을 처음 보는 그거여가지고 오신다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먼저 앞선 상태에서 환자분을 이제 받았는데 환자분이 달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기계를 다 달고 오셨더라고요. 일단 낙뢰 사고라는 게 한마디로 감전이 된 거잖아요. 그 감전 전류로 인해서 어떻게 환자의 장기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손상이 됐을지도 일단은 바로 파악이 되진 못하는 상태고 추후에 어떻게 회복에 차질이 생길지 아니면 좋은 경과가 될지 이런 거가 좀 많이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또 낙뢰도 맞았고 몸에 이제 손상된 장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장기들에 대한 치료도 전부 다 같이 해야 됐고 파종 혈관 내 응고라고 해서 모든 몸에 있는 피가 상처가 나고 피가 나면 그걸 굳게 하고 응고를 시키는 인자들이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다 소멸이 돼서 상처만 나도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상태였어요. 특히 낙뢰 손상은 번개를 맞는 순간부터 기억이 굉장히 큰 부분이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되게 많은 환자들은 눈을 떴을 때 그 상황을 견디기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보통은 선망 상태에 빠져요. 정신 착란 증상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헛소리도 많이 하고 그날 밤을 넘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족분들한테도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아이고. 당연히 가족분들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어쨌든 이게 이제 교수님께서 진짜 이 관행 씨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뭐 다른 의료진께서도 그렇겠지만 관행 씨 주변을 떠나질 않으셨다고 그래요. 네. 예. 떠날 수가 없었던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환자 네. 상태가 또 출혈이 전혀 잡히지 않아가지고요. 코, 입, 그다음에 혈관에 바늘 들어간 자리들 다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새 나오고 참. 너무 안 좋은 상태라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계속 처치를 밤새 해야 했습니다. 거의 너무 좌절스러웠고요. 부모님이 이제 자주 이제 환자분 상태를 보러 오고 하는데 마주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모한테 자식이 죽을 것 같다는 얘기는 정말 하기 힘들고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조 교수님도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할 수도 없고 뻔히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니까 의사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일을 막상 닥치게 되면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알든 모르든 어떻게 될지 뭐 확실한 것은 믿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관행이를 믿고 또 이제 그렇게 치료해준 그 의료진을 믿고 뭐 기다려야지 뭐 다른 사람들이 좋아지리라 이제 서로 이제 손 잡고. 관행이 무조건 깨어난다. 그건 저희 가족 셋 다 똑같았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예. 이제 그러면 얘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그거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이제 이렇게 좀 애타는 시간을 관행 씨가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한 이틀 이후에 뭔가 희망이 좀 보였다고 그래요. 네. 하루 정도 지나니까 이제 출혈이 좀 잡히기 시작하고 피 검사 결과가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이틀 정도 지나니까 에크모를 거의 뗄 수 있는 상태까지 몸이. 진짜요? 네. 보통 이렇게 에크모 치료를 하고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드문데 한 이틀 만에 완전히 너무 빠른 속도로 갑자기 하루 정도 지나니까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틀째 거의 에크모 뗄 수 있는 상태까지.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마취제를 풀고 확인하니까 의식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진짜 당시 어머님께서 요 그 관행 씨의 호전 기록을 하나하나 다 남기셨대요. 그러세요? 이제 그 달력의 기록을 파보니까 그 다음 일요일에는 펜을 써서 종이에다 이제 의사소통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난 것 같고 기억이 잘안 그 다음 주 수요일쯤부터는 좀 기억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지금 관행 씨 기억으로는 한 그 일이 있은 이후로 한 10일 정도 후부터 이렇게 뭔가 조금 기억이 좀 나시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전날 저녁부터 그 이후로 한 7일, 8일 정도 거의. 이거는 진짜 뭐 조금 전에 교수님도 얘기하시고 다 뭐 저희들도 느끼기에 그렇습니다만 거의 기적이라고밖에 그렇죠, 할 수 없는 일 기적이죠.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관행 씨의 사고가 의학적으로는 이제 99%가 이게 사실은 사망을 하시는 생존 확률로 보면 약 1% 정도 되는 좀 확률이라고 하는데 의식을 깨셨을 때 그때는 이제 완전히 정상적인 회복은 안 하셨고 그냥 약간 눈도 뜨시고 간단한 저희가 하는 질문에 간단하게 응해 주시기만 하셨었는데 한 하루 정도 지나니까 환자분께서 달력을 달라고 하셔서 벽에 달력을 걸어드렸거든요. 근데 본인이 의식이 깨기 이틀 전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시면서 이날부터는 뚜렷이 기억이 나신다.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서 에크모를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보통 의식이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보통 마지막은 이제 심장 이식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회복이 되지를 않으셔서 사실 이렇게 바로 회복이 되는 경우는 일하면서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관행이 그 침대맡에 제가 그걸 걸어놨거든요. 현실 감각을 살려주려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구분도 안 되고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눈 떠서 여기가 어딘지 알겠느냐. 이게 엄마 아빠 알아보겠느냐. 알아보겠으면 눈 깜빡해봐라. 그러면 이제 알아보고 손으로 글씨를 쓰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쓰는데 여기가 어딘지 알겠느냐. 네, 뭐 그 정도. 글씨도 이제 하도 이제 안 쓰다 가니까 이제 삐뚤빠뚤 해가지고 글씨도 못 쓰고 애가 이제 이 정도 적을 정도 되면은 최소한 다른 데는 어쩔지 몰라도 머리는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다.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마음 편하게. 어떻습니까? 깨어나시고 나서 그 기분이라고 할까요? 당시에는 그냥 얼떨떨한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얼떨떨한데요. 당시에 교수님 말씀이나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나한테 그 정도 상황이 왔었다는 것도 좀 안 믿기고 기억도 안 날 뿐더러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뭐 관행 씨가 우리 교수님을 거의 제2의 아버지라고 지금 뭐 그렇죠. 그러실 만해요. 왜냐면은 사실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요.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1%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보다도 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낙뢰를 맞고 심장이 멎은 사람은 30분 이상 심폐소생술 안 하거든요. 중단을 하고 원래 다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날 회복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의사로서 소견은 그날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혼자 이겨낸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도운 거기도 하고 본인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환자보다 먼저 의사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국군병은 민간병원으로 비유하자면은 3차 병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그 중령님이 계신 곳은 이제 외상센터. 네, 맞습니다. 지뢰 폭발, 수류탄 폭발이라든지 다른 폭발로 팔다리 같은 곳이 심하게 다치면서 기능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을 때 그럴 때 치료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쥐레를 밟은 한 병사가 걸을 수 있게 됐다라는 뉴스를 좀 봤는데 지뢰를 밟고 발목을 절단할 위기에 처했던 병사가 6개월 만에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우리 그 병사분의 그 발 뒤꿈치 이식 수술을 집도하신 선생님이시라고 그래요. 아, 예.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저희 그 실명을 이게 좀 밝혀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환자랑도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다친 장병이고 영웅이죠. 영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연히 이름을 또박또박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표정호 일병님이신데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이게 저 사고가 난 게 혹시 언제인지? 사고는 2022년 10월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지뢰 관련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혹시 그 지뢰 제거 작업이나 탐지 활동을 하시다가 이 사고가 나신 건가요? 그런 유사한 작업이었고. 그렇군요. 지뢰를 저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밟았다가 떼면은 폭파가 되는 걸로 알는데 그렇지 않은 지뢰들도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뢰의 특성마다 다 다양하고 지뢰 종류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밟으면 터지는 지뢰들. 그냥 밟기만 해도?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이 지뢰를 밟고 나서 그러면 다리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호 같은 경우, 우리 표일병 같은 경우는 환자 헬기 통해서 내원했고 소생실에서 환자를 처음에 봤습니다. 근데 너무 애뜨게 생겼는데 발에 이제 칭칭칭칭 감고서 이제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붕대를 감고 왔었고 뒤꿈치 쪽에 심하게 산산조각 나 있었고 형체를 알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될 경우에는 다리 절단뿐만 아니고 그 절단조차 늦어질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절단을 고려했었는데 이제 환자 발가락 쪽에 형체가 있고 온기가 있고 환자가 발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이? 예, 뒤꿈치 쪽으로 심하게 다치게 돼서 발가락 쪽이 좀 살아 있었고 그리고 환자가 정말 간절하게 자기 다리를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걷고 싶다 이런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무모하지만 어떻게든 이 다리를 살려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었고요. 사실 지뢰 환자들이 특히 저는 제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게 본인이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20살 막 넘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뢰 환자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가락 움직이는 거 보고서 잘하면 걷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여러모로 고민했을 때는 이제 조직 이식이라는 방법이 환자의 올려 있는 기능을 가장 회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이제 한국공공조직은행이라고 이제 장기뿐만 아니라 조직도 저희가 기증을 할 수 있거든요. 조직 기증하는 은행에다가 저희가 전화를 해서 환자가 정말 안타깝게 다쳐서 저희가 이게 전에 하던 수술이나 형태는 아닌데 종골과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좀 채취해서 쓸 수 있게 해주면은 젊은 환자를 걷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너무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겠다. 어떻습니까? 이거 사실 판단하기가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좀 두렵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당연히 엄청 두려웠습니다. 당연히 일단은 보통 지뢰 환자에서는 대부분은 절단으로 이어지거나 하게 되는데 다른 분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그거를 환자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끌고 가는 치료 과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치료를 시행해서 오히려 최종 결과가 절단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 절단했던 것보다 더 환자에게
나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충분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안함만 못하게 되는 맞습니다. 경우가 예. 있겠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심습니다. 근데 결국 환자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용감하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술은 저희가 끝나고 나서 한 70일 정도 경과됐을 때쯤이고요. 기억하기에 같이 이제 운동을 시키려고 갔는데 낮에 한번 목발을 떼보고 걸어봤는데 혼자 쓸 수도 있고 좀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줘서 한번 걸어보겠니? 예,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천천히 걸어 천천히 정면 보고 천천히 걸어 왼발을 높게 들어 정우야 왼쪽 무릎을 의식적으로 높게 들어 그래야지 나중에 오른쪽에도 힘이 생겨 무릎을 좀 더 알았지? 정우가 걷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말 야, 이거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막 저도 애가 둘 있는데 애기들이 첫 걸음 할 때 보듯이 그런 느낌이고 또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넘어지거나 할까 봐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표일병님께서 뭐 우리 저기 주님께 뭐라고 얘기 안 하시던가요? 저도 그때 뭐라고 말했었는지 잘 기억을 못 하다가 동영상 찍어놓은 거를 제가 한번 어제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정호야, 내 약속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정호가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 그 말로 서로 좀 믿음이 있었고 예, 그래도 그렇게 지킬 수 있어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이게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는 그 표일병님의 그 어머님 인터뷰가 굉장히 또 좀 가슴을 저릿하게 했는데 사람만 있으면 됐다는 생각이었고 이제 애가 한 열 몇 시간 수술 받고 나서는 선생님이 이제 목숨은 괜찮다. 이 부모님도 처음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좀 수술하는 걸 좀 불안해하셨다 그래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너무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로 만약에 수술이 빨리 끝나면은 다리를 자르는 거고 수술이 길면은 내가 다리를 살리는 수술을 하는 거니까 수술이 너무 길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수술 들어갔었고 1차 수술 끝나고 이제 보호자분 얼굴은 처음 뵙게 됐습니다. 그때 유사하게 수술했던 사람들, 친구들 그런 케이스 보여주고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같이 상의하면서 우리 같은 편이 돼서 원팀이 돼서 같이 극복해보자라고 말했고 보호자분도 저희를 믿고 환자를 맡겨주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치료를 잘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표일병 엄마입니다. 표일병은 이제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너무 가슴이 막 그때 떨려가지고 천안에서 올라오는 때 막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 뭐 목숨도 왔다 갔다 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가지고 도착을 하고 이제 했는데 선생님 그때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꼭 걷게 해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꼭 걷게 해달라고 그랬죠. 선생님도 알겠다고. 조금 더 나가서 뛸 수도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길래 저희는 그래서 믿고 맡겼는데 죽을 뻔한 애가 다시 살아났고 걸을 수 없다고 믿었던 애가 걸을 수 있고 뛸 수가 있다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당연했고 그때는 저희 부부한테는 정말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죠. 지금 많은 재활을 아직은 앞두고 있지만 선생님하고 정우가 잘 해나갈 거라고 믿고 정말 대단하다. 내 자식이지만 정말 이 고통을 참고 와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견하다. 병사분의 그 현재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목발 없이 두 발로 걷는 거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표정호 일병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수술들과 뭐 또 많은 그 케이스가 좀 있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수술, 가장 어려웠던 수술은 혹시 어떤 수술이 있었습니까? 제가 환자를 봤을 때 결국 무기 손상 환자들은 항상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손상 환자들 치료 중에 특히
수류탄 폭발 환자가 가장 치료가 힘들고요. 수류탄 폭발은 이제 세월 수류탄이라고 수류탄에 이렇게 아주 작은 1mm 정도 크기의 텅스텐 파편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다치게 되면은 그런 파편들이 온몸에 다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가장 힘들었던 환자는 온몸에 파편이 폐부터 다리까지 다 있었고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로 혈관 손상으로 피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피가 안 통하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아무리 길게 잡아도 6시간 안에 대관절은 혈관을 다시 개통시켜주지 않으면은 이 조직을 살릴 수가 없는데요. 말 그대로 괴사가 일어나는. 예, 맞습니다. 골든타임이 6시간입니다. 예, 맞습니다. 6시간입니다. 대관절. 근데 환자들이 병원까지 도착하는 시간 검사를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마취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아무리 단축시켜도 3-4시간 정도, 진짜 빨라도 3-4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의 혈관을 개통을 시켜야 되는 골든타임은 실제로 1-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어려움은 이 다리가 그때부터는 균도 자라게 되고 우리 몸에서 스스로 괴사되면서 안 좋은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그게 간이나 심장, 심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더 예.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같은 경우도 제가 수술장에 들어가서 혈관을 찾고 있는 중에 이 심장에 좀 무리가 가고 있는 신호라든지 피 검사 결과가 확인됐었고 다른 선생님들이 이 환자가 5분 이상 버티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해줬고 그래서 제가 5분만 시간을 달라. 내가 만약 5분 안에 혈관을 잊지 못하면은 환자 다리를 자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5분만 좀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었고 그때 1초 1초가 너무 아깝고 계속 환자 상태 확인하게 되고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못 찾거나 아니면 내가 그 상황에서 절단을 느리게 하거나 해서 이 환자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다행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으로 해서 수술장에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감정과 압박감을 느꼈을 때 사실 제가 정형외과를 지원할 때 정형외과가 생사 여부를 가르는 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진 못했었는데 진짜 그러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형외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형외과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이게 국내 최초로 시도한 수술도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네. 그 스위스에 제가 잠깐 일주일 정도 심포지움 학회 같은 거 공부를 갔을 때 그 미군 군의관이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수액줄을 이용해서 혈관을 이어서 팔 다리를 살리는 걸 보고서 저렇게 수술장에서 실제로 이용하면 좋겠다 해서 예전에 그 차량을 후진 유도를 하다가 팔이 껴서 윗팔 쪽에 이제 혈관과 신경이 다쳤던 환자가 있었고 그래서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는 전혀 피가 안 통하고 움직임이 없었던 환자였는데 그런 환자에서 저희가 혈관이 손상된 위치를 찾아도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혈관을 완전히 피가 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혈관을 저희가 이제 자가혈관을 이용할 경우에 허벅지나 이런 쪽에서 혈관을 이식하고 떼서 이식해서 옮기는 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혈관을 옮기는 동안에도 괴사가 진행돼서 그 환자에서 처음으로 혈관이 손상된 위치를 찾고 그다음에 저희 일반적으로 우리 수혈하거나 수액을 맞을 때 쓰는 그 수액줄을 길이에 맞게 잘라서 바로 혈관과 혈관을 이어서 묶어서 타이를 해서 피를 통하게 해서 팔을 이렇게 살렸었고. 우리가 그 수액을 맞는 수액줄로. 네,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액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지금 경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손은 움직일 수 있고 어깨를 움직일 수는 있는데 팔을 구부릴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든 좀 팔을 구부리고 싶다라고 계속 의견을 많이 해서 그 친구도 똑같이 공공조직에 기증받은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근육을 재건해주는 수술을 통해서 팔을 구부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야. 구부려봐. 팔꿈치 왼쪽. 좀 올려야 돼,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 올려야 돼. 어쨌든 하면 요 정도까지 하고 다시 또 팔 내려봐. 쫙 펴봐. 기억에 남는 또 환자가 또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제가 초창기에 수술을 할 때였는데요. 환자가 휴가 중에 이제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면서 허리 쪽에 신경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발목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병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병원에서 걷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이제 그런 환자들은 의무 조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게 급수를 매겨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적절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상과 관련된 그런 급수를 매겨서 나중에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런 의무 조사를 목적으로 저희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관련해서 저희한테 컨설트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뭔가 걷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걷지 못한다고 듣고 있었고 환자는 원래 축구 선수를 꿈꾸던 젊은 아이였는데 거의 누워 지내다 보니까 엉덩이에 굉장히 큰 녹창이 있었고 보호자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환자 옆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가정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호자분이랑 환자분이 용기를 낸다면 나도 같이 용기를 내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보호자분이 정말 고민하시다가 해보자라고 하셨었고 그래서 금속정을 이용해서 정강이부터 이제 발 뒤꿈치까지 하나로 유압을 하는 수술을 시행했고 그렇게 해서 환자가 다시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전역하고 나서 운전면허도 따고 취직도 하셨어요? 취직도 했습니다.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때 환자 포기하지 말자, 쉽게 포기하지 말자 그 생각 다시 한번 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길 위에서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국내 첫 달리는 중환자실을 만든 응급의학과 전문의 노영선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의 노영선입니다. 서울 중증 환자 공공이송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신데 주로 응급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그래요? 네, 저 병원에서 근무를 안 하면 대체 어디에서 무슨 그러니까요. 일을 하냐고 많이들 네.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응급학과 전문의가 아니고 달리는 중환자실이라고 불리는 특수구급차 안에서 중환자를 이송하면서 병원이 아닌 도로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뉴스에서 좀 본 것 같은데 달리는 중환자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심정지나 중증 외상 같은 이제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할 때 저희 달리는 중환자실을 보통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환자들은 사실 병원을 나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데 이제 응급학과 전문이랑 응급구조사, 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서 이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하면서 병원과 병원 사이에 공백을 메꿔주는, 공백을 책임지는 응급의료 서비스입니다. 구급차를 근데 처음 생각해낸 게 교수님이라고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전공이랑 전임이 하는 동안에 해외에 나가서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119에 환자가 신고를 하면 중증 환자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환자 곁으로 가서 진료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병원 밖에서도 환자들이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구급차와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다릅니까? 네, 가장 큰 차이는 사실 그 제한된 공간에서 이런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 훈련을 받은 응급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들이 동승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이고요. 또 다른 거는 저희는 이제 일반 구급차보다 크기도 1.5배 정도 더 더 크고 크군요. 그다음에 중환자 치료 장비를 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이 실을 수 있게 저희가 특장을 디자인하는 과정부터 저희 의료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흉부압박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흉부압박기 혈액 주입기고요. 수액이나 약물을 굉장히 정확하게 주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인퓨전 펌프라고 하는 장비, 성인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 제세동기가 같이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큐베이터 환경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송을 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네. 아이들이 너무 작으면 사실 이제 굉장히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중환자를 이송하다 보면 진짜 그 급박한 상황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확진 산모가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네, 산모가 그 분만할 수 있는 음압 분만실이 필요했는데 음압 분만실과 신생아 격리병상에 같이 있는 병원이 없었어요. 격리실에서 분만을 했었던 케이스가 있고 그때 이제 신생아를 그 음압 격리실로 이송을 했었어야 됐는데 달리는 중환자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태어난 지 1시간 안 된 그 아이를 이제 안전하게 이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 참. 중증 외상 환자들 같은 경우는 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이 환자들에게 혈관 조영술이나 다른 시술을 통해서 그 피 나는 걸 멈추지 않으면 환자는 죽어요.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도로에서도 정말 사투를 하거든요. 운전하는 사람도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긴장해서 운전을 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도 수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저희들이 조절하면서 이송을 합니다.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이게 뭐 때문에 안 좋아지는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원인 분석해서 바로 처치를 시행해야 되니까 이 모든 과정이 힘들긴 한데 내가 이 한 건 마치고 옴으로써 우리로 인해서 이 환자가 큰 병원에서 어쨌든 살 수 있다는 그 사명감이 제일 큰 것 같긴 해요. 야, 이것도 약간 살짝 소름 돋았네. 뒷자리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정말요? 앞으로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이제 응급실에서 전공의 할 때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안전벨트를 맸냐고 물어보면 안전벨트를 안 맨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병청 자료 24,000건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안전벨트를 안 매면 안전벨트 맨 사람보다 사망률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게 운전자들은 12배 정도 사망률이 증가하고 동승자는 5.5배 정도 사망률이 증가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레포트했었고 2018년에 전자석 안전벨트화를 하는데 제 논문이 중요한 근거로 쓰였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심폐소생술 교육도 이게 보급을 시켰다고 그래요? 네. 원래 박사 논문 주제이기도 했고 급성 심장 정지가 제 이제 관심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질병청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10% 더 받으면 그 동네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가 1.4배 더 사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 그게 이제 보건소에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세상이 좀 변하잖아요, 사회가. 이거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밥값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저라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들였던 수많은 그 사회적인 노력과 그 투자들에 대해서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연구가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취미가 논문 쓰는 겁니까? 이게 논문이 이렇게 취미는 아니고요. 제가 네.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논문 쓰는 게요? 네. 논문을 쓰는 게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연구 같은 것들이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데에 근거로 사용하는 걸 보면 굉장히 뿌듯해서 엄청 예. 재미없는 인간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요. 재미없는 인간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아, 네. 논문 쓰는 사람으로. 논문 쓰는 사람으로 나오는 네, 그건 괜찮죠? 네, 논문 쓰는 사람.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그 교수님 별명이 스리생의 전미도 씨. 아, 느낌 있으시네. 약간 또 그 느낌을 좀 내고 오신 아, 거 있으시네. 전혀 아닙니다. 교수님 네. 있어요. 누구를 닮았네? 전미도 씨하고 지금. 있으시네. 자료조사 다 했으면 그걸로 결과를 도출해야지. 통계를 돌려서 먼저 논문용 테이블과 피규어를 만들어야 돼.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데도 아니 실제로 좀 비슷한 게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 스르생에 나오는 의사분들이 서울대학교 의학과 국악번으로 나오는 네. 설정이잖아요. 제가 이제 의학과 국악번이기도 하고. 실제로 국악번이시고. 저희 그 모임처럼 저도 잡다구리라는 저희 모임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제가 여자 혼자라서 아마 비슷한 게 좀 많다고. 그러시구나. 근데 그 잡다구리는 뭐 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은 아니고 저희 친구들끼리 모임인데 애과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10명의 친구들끼리 이제 모임으로 만들어서 이름을 잡다구리라고 지은 거고요.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일을 하면서 포기한 게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공부를 이제 재밌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기도 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훌쩍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못한 게 못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교수님도 결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네, 늘 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걸 한번 여쭤봐야겠다. 그러면 뭐 혹시 나의 좀 평소에 좀 이상형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분이었으면 뭐. 저는 딱 하나인데 키 크고 잘생기신 분? 딱 하나. 근데 명확해서 좋네요. 명확해서 좋아요. 약간. 마지막으로 또 혹시 앞으로 이런 게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혹시 하시는 거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환자를 살리는 길이 한 가지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나 혹은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길을 가려는 후배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게 의사인가? 라는 질문이 들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이거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혹은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같은 서비스를 받아요. 저는 그게 가장 명확한 게 응급의료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응급의학이 좋았고 지불할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